12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영국 해군이 자랑하는 20년 베테랑 엔지니어가 최첨단 진단 장비를 들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8명의 기술자들이 망치와 드라이버, 그리고 의사가 쓰는 청진기 하나만 들고 나타난 겁니다. 지금부터 20년 베테랑 영국 엔지니어의 모든 상식을 뒤바꾼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존 해리슨이에요. 저는 영국 해군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였어요. 배랑 일한 지 벌써 20년이 됐어요. 매일 아침 런던 외곽에 있는 제 작은 집에서 일어나서 로열 해군 기술센터로 차를 몰고 출근했어요. 이게 바로 제 일상이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배에 관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좋아하는 머그잔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맛은 좋았지만 금세 식어가고 있었어요. 벌써 2시간째 이 선박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제 일은 영국 해군 배들이 고장났을 때 수리해주는 일이었어요. 새 배를 설계하는 일도 함께 했어요. 저는 제 일이 정말 능숙하다고 자부했어요. 모두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선박 엔진이며 조향장치,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영국 군함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믿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펼쳐진 설계 도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란 선은 배벽 안으로 들어가는 배관을, 빨간 선은 전기 배선을, 초록 선은 조향 장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도면 위의 모든 선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마치 좋아하는 책을 읽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때 책상 위 전화기가 시끄럽게 울렸어요. 저는 얼른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존 해리슨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플래처 제독이었어요. 피곤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존, 내가 당장 와야 해. 중동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 미국 군함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런 긴급 호출은 자주 오는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문제인지요, 제독님? USS 다크 앵커야. 새로 건조된 함선인데 120억 파운드짜리야. 조향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나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위험한 해역에 무방비로 떠있다니까.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머그잔이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언제 출발하면 되나요? 2시간 후야. 공구랑 기술 매뉴얼을 챙겨와. 이건 큰 문제야, 존. 못 고치면 이 지역 전역의 군사작전에 차질이 생길 거야. 수화기를 내려놓자 손이 약간 떨렸어요. 제 경력 중 가장 큰 도전일 것 같았어요. 장비 보관실로 걸어가서 무거운 공구 상자를 꺼냈어요. 20년 동안 모은 정밀 계측 장비, 컴퓨터 진단 도구, 전자 시험 장비들이 들어있었어요. 이 공구들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선박 문제를 해결했어요. 다음으로 미국 함정 시스템에 관한 두꺼운 매뉴얼을 집어들었어요. 무게가 거의 2kg쯤 되었는데 미국 함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노트북도 챙겼어요. 내부에 수천 장의 기술 도면이 저장되어 있었죠. 짐을 꾸리며 문제를 생각해봤어요. 미국 함정은 잘 만들어졌지만 복잡한 시스템을 써서 고장이 잦을 때가 있었어요. 영국 함정은 좀 더 단순하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금방 문제를 찾고 며칠 안에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공항까지 가는데 30분이 걸렸어요. 내려다 보이는 초록빛 영국 시골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반면 미국 함정이 고장나서 뜨거운 위험 해역 어딘가에 떠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답답했어요. 공항에서 이번 임무를 함께할 다른 기술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모두 비슷한 공구 상자와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악수하며 다크 앵커함에 무슨 문제가 있을지 서로 얘기해봤어요. 아마도 유압 시스템 고장일 거예요. 한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전기 개통 문제가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제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가설은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긴 비행 동안 USS 다크 앵커에 대해 읽었어요. 역대 가장 진보된 전함 중 하나였어요. 인공지능 시스템의 첨단 레이더, 수백 마일 떨어진 목표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고 있었어요.
설계하고 건조하는데 8년이 걸렸고 해군 전쟁의 미래를 상징하는 배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멋진 배가 조향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조향이 안 되면 아무리 강력한 전함도 무용지물이었어요. 비행기가 유럽을 지나 지중해 위를 날 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거라고요. 수백 척의 함정을 고쳐봤고 기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최고의 장비와 교육을 받았으니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선박 건조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곧 영원히 바뀔 거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가 헬리콥터에 탑승해서 USS 다크 앵커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시끄럽게 찹찹거리며 계속 들렸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다가 거대한 파란 이불처럼 수평선까지 쭉 펼쳐져 있었어요. 태양은 뜨겁고 눈부셨어요. 가까워질수록 고장난 전함이 점점 크게 보였어요. 다크 앵커는 정말 거대했어요. 축구장 2개를 나란히 붙인 길이보다 더 길고 5층 건물보다도 높았어요. 회색 금속 선체가 물 위에 잠자는 거인처럼 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배가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고 직진하지 못하고 천천히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강력한 전함답지 않았어요. 헬리콥터는 갑판 위에 쿵 하고 소리를 내며 착륙했어요. 저는 무거운 공구 상자와 노트북을 들고 헬리콥터에서 내렸어요. 갑판 위는 발밑이 단단했지만 이 배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미국 해군 장교인 브라운 중령님이 저희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짧은 갈색 머리에 깔끔한 파란 제복을 입고 계셨는데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가득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오셨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갑판을 둘러봤어요. 미국 수병들이 장비를 옮기고 시스템을 점검하느라 분주했지만 모두가 답답해 보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조향 제어실이 어디인가요? 저는 물었어요. 브라운 중령님이 금속문을 가리키셨어요. 저희는 갑판을 가로질러 걸어가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또 다른 헬리콥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 뒤쪽 갑판에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또 누가 오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브라운 중령님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편치 않은 기색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에요. 8명이요. 펜타곤에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요. 한국 기술자라니 속이 묘하게 뒤틀리는 느낌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라 제가 이 분야에서 20년 동안 일하며 쌓은 경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싶었어요. 한국은 대규모 공장에서 값싼 제품을 찍어낸다고들 했어요. 고급 군사 장비를 고치는 건 모를 것 같았어요. 저희는 다시 밖으로 나와 한국팀을 맞으러 갔어요. 어두운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8명이 헬리콥터에서 내렸어요. 그들은 작은 가방과 단순한 공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컴퓨터 장비나 첨단 진단 도구를 찾아봤지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팀 리더는 마른 체구의 검은 머리를 가진 남자였어요. 차분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명찰에 이재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브라운 중령님이 소개하자 그는 약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저도 예의 바르게 악수를 했지만 속으로는 실망이 컸어요. 컴퓨터는 어디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이재현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공구 상자를 가리켰어요. 망치, 드라이버, 줄자, 그리고 이것을 가져왔어요. 그가 청진기를 꺼내 손으로 들었어요. 의사들이 심장 소리를 듣는 데 쓰는 그 검은 고무 튜브 달린 청진기였어요. 저는 청진기를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어요. 설마 이걸로 복잡한 조향 시스템을 진단할 수 있단 말인가요? 다크 앵커에는 수천 개의 전자부품, 컴퓨터 시스템, 유압 펌프가 장착되어 있었어요. 첨단 검사 장비가 필요했지. 이런 의학기구는 말도 안 됐어요. 이걸로 배를 고칠 수는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재현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향 제어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팀원들도 마치 숙달된 듯 조용히 따라갔어요. 저는 무거운 노트북과 전자진단 장비를 들고 그들을 뒤따랐어요. 제어실 안으로 들어서니 컴퓨터 화면에 빨간 글자로 에러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수병들이 조향휘를 돌리려 해도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연결 케이블을 배 컴퓨터 시스템에 꽂았어요. 화면에 숫자와 그래프가 떠올랐어요.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제 컴퓨터에 따르면 여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지만 정보가 뒤섞여서 명확하지 않았어요. 제가 컴퓨터로 작업하는 동안 이재현 씨는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그는 조향휠 옆에 있는 커다란 금속 박스에 청진기를 대고 귀를 기울였어요. 눈을 감고 집중하는 표정이었어요. 2분쯤 지나자 그가 눈을 떴어요. 이 기어박스 내부 베어링이 80% 정도 닳았어요. 교체해야 하지만 예비 부품이 없네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화면에는 베어링 온도와 압력 수치가 떴지만 이재현 씨가 말한 정도까지는 알 수 없었어요. 청진기로 어떻게 베어링 상태를 알 수 있다는 말인가요? 말도 안 돼요. 복잡한 기계를 듣기만 해서는 진단할 수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이재현 씨는 제 말에 아무 대꾸 없이 제어실 다른 쪽으로 걸어갔어요. 금속 표면을 손으로 만지며 청진기를 대고 귀 기울였어요. 모터와 펌프를 차례로 청진하며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10분쯤 지나자 펜과 종이를 꺼냈어요. 그는 차분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컴퓨터나 특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연필로 직접 손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고 황홀하게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재현 씨는 조향 시스템 내부 부품의 자세한 기술 도면을 그렸어요. 모든 기어, 배관, 연결부가 종이 위에 나타났어요. 그림은 제가 비행기에서 보았던 기밀 설계도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재현 씨는 그 설계도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들은 미군 기밀이었어요. 어떻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스템 구조를 정확히 그릴 수 있다는 말인가요? 브라운 중령님이 그 도면을 보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이게 정확한가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노트북에 뜬 공식 설계도와 이재현 씨가 손으로 그린 그림을 하나하나 비교했어요.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디테일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요. 거의 99% 정확해요. 저는 조용히 인정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감이 따뜻한 날 얼음이 녹듯 서서히 깨지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컴퓨터와 전자장비를 활용해서 선박 문제를 해결한다고 배워왔는데 이 한국 엔지니어는 단지 눈과 귀, 그리고 손만으로 10분 만에 같은 일을 해냈어요. 이재현 씨가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희가 배를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그의 단순한 공구와 손그림이 든 종이를 바라보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현대공학의 모든 개념이 순식간에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기계를 이해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경력 처음으로 저에게도 배울 무언가가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희가 헬리콥터를 타고 USS 다크 앵커로 날아간 지 사흘이 지났어요. 이 사흘 동안 제가 배를 고친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첫째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한국 용접공 중 한 명인 김민준 씨가 장비를 세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작은 휴대용 용접기를 들고 다녔는데 마치 서류 가방처럼 생겼더라고요. 저는 그가 배 설계도나 컴퓨터 사양을 요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부서진 기어박스 옆에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금속 표면을 쓰다듬었어요. 손가락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 긁힌 자국, 움푹 들어간 부분, 거친 면을 모두 느끼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인 책을 읽듯이 금속을 살피더라고요. 저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진단 테스트를 실행하려고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계속 떠올랐지만 아무것도 쓸모있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수치가 계속 바뀌고 서로 모순됐어요. 비싼 전자공구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반면에 김민준 씨는 흰색 분필로 금속 위에 자국을 표시했어요. 작은 원과 화살표를 그려 넣었어요. 그 표시 하나하나가 자를 곳, 용접할 곳, 수리할 곳을 정확히 알려주더라고요. 그는 측정 도구나 컴퓨터 계산 없이 오로지 자신의 눈과 손만으로 이 작업을 해냈어요. 브라운 중령님은 가판 위를 왔다 갔다 걸으시면서 화가 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몇 분마다 멈춰서서 한국팀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얼굴에는 믿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대로 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어요. 안전보고서는 어디 있죠? 작업 계획서는요? 중령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국팀은 지금까지 제가 본 어떤 엔지니어들과도 달랐어요. 그들은 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고서를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고쳤어요. 이재현 씨가 기어박스 덮개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셨어요. 내부 부품들은 까맣게 기름에 절여 있고 금속 조각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몇몇 기어는 이빨이 부러져 있었고 다른 부분도 마모되고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보통 이런 손상은 공장에서 새 부품을 주문하고 몇 주를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이재현 씨는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는 팀원들에게 손짓해서 부서진 부품들을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서로 말없이 일하면서 한 명이 무엇을 할지 다른 사람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최동욱 씨는 갑판 위에 작은 선반 밀링 기계를 설치했어요. 이 휴대용 선반은 주방 식탁만 한 크기였지만 금속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밀하게 깎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가 버려진 기어 이빨 하나를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한 뒤 강철 조각으로 새 이빨을 깎아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가 만든 새 이빨은 완벽하게 원래 이빨과 일치했어요. 그런데 불과 30분 만에 손으로 만들어낸 거였어요. 영국 조선소에서 컴퓨터로 제어되는 기계가 수시간 걸려야 할 일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으로 더 많은 진단 테스트를 실행하며 도우려고 애썼어요. 컴퓨터는 여러 시스템에서 유압 압력이 여전히 낮다고 표시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출력해 이재현 씨에게 보여줬어요. 그가 출력한 차트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제게 돌려주셨어요. 컴퓨터는 기계가 말하는 걸 들을 수 없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작업을 지켜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중령님은 매일 점점 더 좌절해하셨어요. 그는 서면 보고서와 공식 절차를 원하셨어요. 한국팀이 미 해군 규정을 따르기를 바라셨죠. 기록 없이 수리만 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문서화해야 해요. 그가 언성을 높이셨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계속해서 일했어요. 그들은 배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으로 수리를 증명했어요. 이게 그들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증거였어요. 둘째 날이 되었어요. 전자 전문가인 박수현 씨가 배 컴퓨터 시스템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 컴퓨터들은 조향, 항법, 전력 분배를 제어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며칠 동안 미국 기술자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오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박수현 씨는 컴퓨터를 재프로그래밍하거나 회로 기판을 교체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가락으로 전선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컴퓨터에서 모터와 센서로 이어지는 전선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느슨해지거나 손상된 부분을 찾아내면 즉시 수리했어요. 저는 박수현 씨가 컴퓨터 시스템을 기계의 몸처럼 다루는 걸 깨달았어요. 전선은 신경 같았어요. 컴퓨터는 뇌 같았죠. 신경이 손상되면 뇌가 몸과 소통할 수 없어요. 둘째 날이 끝날 무렵 대부분의 오류 메시지가 컴퓨터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문제 해결 방법은 단순해 보였지만 우리 최고의 기술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정태호 씨는 유압 시스템 작업을 맡았어요. 이 시스템은 유압 압력을 이용해 배의 조향 장치를 움직여요. 유압 펌프는 정확한 압력 수준을 유지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정태호 씨는 유압 탱크를 열고 안에 든 기름을 코로 냄새 맡았어요. 그 냄새로 기름 상태와 오염 정도를 알아냈어요. 기름 방울을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며 색깔과 농도를 확인했어요. 원시적인 방법 같았지만 실험실 검사로는 놓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줬어요. 그는 기름 속에서 금속 입자들을 찾아냈는데 이것은 펌프 내부 손상을 의미했어요. 압력 손실을 일으키는 마모된 실도 발견했어요. 그는 손으로 새 실을 완벽하게 맞도록 깎아서 교체했어요. 저는 한국팀이 배를 개별 부품의 집합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처럼 바라본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배의 소리를 듣고 진동을 느끼며 행동을 관찰했어요. 기계 상태를 진단할 때는 단순히 개별 부품의 고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 전체 건강 상태를 파악했어요. 셋째 날이 되자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방법과 경쟁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에게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재현 씨가 청진기를 댈 때 저도 귀를 기울였고, 김민준 씨가 금속 표면의 결점을 느낄 때 저도 손끝으로 느껴보려고 노력했어요. 조금씩 저는 그들이 기계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고 말할 때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배는 상태를 알려주는 소리와 움직임을 분명히 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듣고, 보고, 느낄 줄 알아야 했어요. 저의 컴퓨터 도구도 여전히 유용했지만 이제 그것이 해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기술은 기술 지식을 인간의 감각과 경험과 결합할 때 발휘되는 것이었어요. 사흘간의 수리가 끝나고 맞이한 넷째 날 아침이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이재현 씨는 제어실에 서서 선장님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차분한 얼굴에는 은은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한국팀은 멈추지 않고 사흘 내내 일했어요. 고장난 모든 부품을 수작업으로 고치거나 새로 만들었어요. 조향 시스템 테스트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재현 씨가 알렸어요. 제 가슴은 빠르게 두근거렸어요. 이번 테스트가 실패하면 다크 앵커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수백만 달러와 승무원들의 안전이 이 다음 몇 분에 달려 있었어요. 선장님이 양손으로 조향휘를 꼭 잡았어요. 천천히 왼쪽으로 돌렸어요. 잠깐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배는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 발밑에서 미세한 진동을 느꼈어요. 거대한 선체가 서서히 틀리기 시작했어요. 휠이 부드럽고 완벽하게 반응했어요. 프로펠러가 새로운 방향으로 물을 힘차게 젓자 배 뒤로 하얀 물보라가 일었어요. 브라운 중령님은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바라보고 계셨어요. 몇 주간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미국 기술자들도 모두 충격과 혼란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선장님이 이번엔 오른쪽으로 휠을 돌려보셨어요. 또다시 배는 바로 반응했어요. 조향이 부드럽고 정밀했어요. 배가 새 것일 때보다도 훨씬 매끄럽게 움직였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브라운 중령님이 속삭였어요. 이재현 씨는 미소 지었지만 바로 답변하지 않았어요. 대신 팀이 해낸 일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은 단순히 고장난 부품을 고친 게 아니었어요. 부품 자체를 개선했어요. 새로 제작된 기어는 원래 부품보다 훨씬 부드럽게 맞물렸어요. 유압 시스템은 훨씬 효율적으로 압력을 유지했어요. 전자 연결 부위는 신호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했어요. 한국팀은 사흘 동안 다크 앵커를 고칠 뿐만 아니라 배가 고장나기 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들었어요. 저는 이재현 씨 팀이 간단한 공구를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망치, 드라이버, 줄자,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든 청진기까지. 이 기본적인 도구들로 수백만 달러짜리 첨단 장비들이 못 해낸 일을 해냈어요. 저는 예전 제 태도가 부끄러웠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영국 엔지니어보다 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최첨단 컴퓨터 장비가 항상 인간의 손과 경험보다 낫다고 믿었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헬리콥터가 다크 앵커를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저는 한국 팀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어요. 의심했던 점을 사과하고 싶었지만 말이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재현 씨가 제 마음을 읽은 듯 하셨어요. 좋은 엔지니어는 서로에게서 배우는 법이에요. 그가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선생님 컴퓨터 지식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이 모든 일을 곱씹었어요. 아래로 보이는 푸른 바다를 응시했어요. 같은 파란 물이지만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달라 보였어요. 저는 좋은 엔지니어가 된다는 것이 단순히 첨단 도구를 다루는 법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로열 해군 기술센터의 사무실로 돌아오니 모든 것은 그대로였지만 제 느낌은 달라졌어요.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와 전자진단 장비들이 마법 같은 해결책이 아니라 단순한 도구로 보였어요. 저는 다크 앵커 사건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영국 해군이 한국 엔지니어들과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을 권고했어요. 값싼 인력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지혜와 기술이 필요해서였어요. 제 동료들은 보고서를 보고 놀라워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제가 묘사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제가 과장하거나 실수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스스로 말해주었어요. 다크 앵커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미국 해군 관계자들은 다른 수리 작업에도 한국 팀을 고용하고 싶다고 했어요. 전 세계 방위업체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했어요. 이제 제 책상 위 전화기가 자주 울려요. 기자들은 기적의 수리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하고 군 관계자들은 한국 기술의 세부 사항을 물어봐요. 공대에서는 제가 국제 협력에 대해 강연해달라고 요청해요. 저는 그들의 질문에 답했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최고 기술은 항상 최신이거나 비싼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최고의 기술이란 숙련된 장인들이 대대로 전해준 인간의 지식일 때가 있어요. 제 평범한 세상은 돌아왔지만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뜻밖의 곳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자만심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다크 앵커 사건은 하나의 부서진 배만 바꾼 것이 아니에요. 저를 바꿨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